김정남 암살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북한 용의자 리정철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체포된 북한 용의자 리정철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무튼 기소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말레이시아 경찰도 밝혔습니다만 검찰도 밝혔습니다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이 배후를 규명한다거나 수사가 답보 상태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가 금방 나지 않아서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정철은 이제 북한인으로서 유일한 용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정철을 처음에 체포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정철이 가지고 있던 본인 소유의 차량을 도피한 4명의 북한 용의자가 타고 움직였다. 그랬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를 운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내 차이기는 맞지만 그 차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걸 도둑맞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모른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도안티 허응이나 시티 아이샤 같은 지금 체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어떻게 매수되었고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자백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려항공에 있는 김우길 같은 자는 일단은 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그 사람을 더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말레이 당국의 발표를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 배후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 UN 대표부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VX도 아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장 마비로 자연사한 거다. 라브로 시작을 해서 이것에 이제 이 도안티 허응이 제주도를 좀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벌써 조선중앙통신에도 벌써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 당국의 조작이 아니냐라는 것까지 이제 덮어 씌우기까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좀 일단 심리전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2009년이었죠. 비자 면제 협정을 이제 북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하게 됐었는데요. 비자 면제 협정은 우리 한국은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여행하거나 하게 될 때 비자 때문에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비자 웨이버를 조금 했던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반겼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제 북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을 맺으면서 사실 말레이시아 사람이 북한 가서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혜택이라는 것은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기 쉬워진 것이죠. 그래서 흔히 쿠알라룸푸르로 회담해라고 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할 때도 쿠알라룸푸르가 자주 등장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아마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워지겠죠. 특히나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이유도 이 비자 면제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다 비자를 확보하게 되게 되면 다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분명히 타격이 있는 상황임에도 분명하지만 아무튼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정남이라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있고 계속 아무튼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리동일 전 유엔 차석 대표가 기존의 입장과 다른 거 없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망한 남성은 심장병이 있다. VX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또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어쨌든 거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 시신 인도를 끝까지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유일한 스모킹 건인 거죠. 김정남 시체에서 그 사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인뿐만 아니라 김정남 존재 자체가 지금 미확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 등등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서는 이
김정남 시신 인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네. 뭐 말레이시아 당국은 오자마자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다시피 대단히 냉담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오자마자 이 그 이동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 자체를 못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네. 그건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가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뭐 말레이시아에서 불쾌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더 그 확산되고 나면 주권에 관한 침해이기 때문에 네. 사법적 행위에 대한 그 모독이기 때문에 그건 주권 행위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대단히 말레이시아로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말레이 당국 차원에서 제재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종착역은 단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교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그 강도를 높여가는데 마지막 단계는 단교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텐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대사관 그 폐쇄하는 것이나 네. 아니면 강철 대사를 그 추방하는 것이나 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단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이유길 같은 고려 항공사 직원에 예. 대한 신병 인도에 대한 요청 그런 것들이 계속 거별 당하게 되면 예. 말레이시아 당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네. 최종 단계는 만약에 이것이 이 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네. 더 이상 북한하고 외교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반대로 보자면 지금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뚜렷한 증거가 아무튼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을 추가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이제 뭐 그런 단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기에도 명분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은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이 아까 이정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석방시켜서 추방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증거 불충분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지금 과정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별로 우리의 생각에는 별로 내용 없는 기자회견들 당국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 당국이 법에 대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냉정하게 차근차근 밟아서 규명해 내겠다. 자국의 땅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거물에 대한 어쩌면은 그 천륜을 어긴 그런 친족 살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라는 아마 굳건한 의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지금 섣부르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어겨가면서 섣부르게 했다가는 그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흡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그 일을 추적해내겠다는 의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심상치 않은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를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중국 문제도 꼭 짚어봐야 되는데 늘 그 중국이 뭔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북한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거나 하면 아무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리길성 외무부 북한 부상이 만나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은 도대체 무슨 속내일까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도대체 뭔가요? 저도 잘 모르죠.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중국의 입장 외교적으로 가장 특이한 외교적인 입장이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을 가지고서 외교를 하는 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뭐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일이 북한에서 벌어질 때도 뭐 핵실험할 때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안 된다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국제 평화에 뭐 좀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제재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밑에서는 이제 수위를 조정하고 바깥으로 반대는 안 하면서도 모호한 입장에서 계속 해왔던 게 중국의 특이하면서도 특유의 외교적인 입장인데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으로서는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단히 복잡한 셈법일 겁니다. 북한을 두둔하자니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거나 이것이 명확하게 되면 중국 자체도 이게 반인륜 사건에 대한 두둔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신이 대단히 망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뿐만 아니라 좀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대단히 불편한 문제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해법 지금 3법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번에 뭐 북한과 중국이 참 공식적으로 오랜만에 만났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의 외교 행위라는 것이 대단히 다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지난해 2016년 7월에 ARF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아세안 그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거죠. 예. 그걸 하게 될 때 왕인 부장이 이제 ARF 포럼을 하게 될 때 북한 외교상하고 같이 외무상 같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는 제스처를 취하고 뭐 앞에 나와서 회담장 앞에까지 나와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시점이 뭐였냐면 사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죠. 그때 일각에서는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예. 대단히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했었는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번 제스처 그러고 나서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갈 때도 따로 가고요. 예. 서로 이야기도 별로 뭐 긴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에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북한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냥 크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사드에 대한 한국의 사드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쨌든 반발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작은 카드로 하나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 전략 자산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이 독수리 훈련을 하게 될 때 사상 최대라 그랬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해 예. 미군 1,000여 명 이상 그리고 우리가 30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동원된 야외 기동 훈련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조금 더 많을 거라고 그러고요. 예. 뭐 특히나 이번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F-35B라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가 처음으로 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B1, B2 등등의 전략 폭격기들이 다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B-35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지는 랩터라는 BF-22 예. 전투기와의 지상전에서는 F-35가 조금 뒤지기는 하는데 네. 지상의 폭격 능력은 F-22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F-35B 수륙 이착륙기거든요. 예. 이것이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는 자산이 예. 이번에 와서 실질적으로 훈련에 동원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미- 항공모함도 이번에 네. 여전히 이번에 와서 정기훈련 함께 같이 하게 되고요. 예. 네, 일단 훈련 시작과 동시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초강경 대응 조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 훈련에 반발해서 북한이 이 훈련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늘 매년 네. 이렇게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사실은 이 총참모부에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총참모부장 이명소라는 사람인데 2015년에 총참모장이 됐죠. 이 사람이 그 전직이 뭐였냐면은 우리로 보면은 경찰청장, 예. 인민보안상을 하다가 이렇게 군인이긴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군에서 별로 이렇게 신망이 있거나 그렇게 전략 장구로서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닌데 어쨌든 김정은에서 잘 보여서 총참모장이 되었는데 나름 이제 존재감 없이 있다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충성심의 발로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발 가능성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이라는 의미에서의 도발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저강도 도발로서의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NLL 주위에서의 뭐 군사훈련이거나 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거나 등등의 조치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미연합훈련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신 이인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